자,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사면. 네. 대사면 사실 이제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옛날에 왕이 갖고 있던 그쵸. 건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대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바로 우격다짐 대사면이라고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세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이게 1호 혁신안이었을까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게 혁신위가 원래 망가지려 그러면은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거 건드리면은 진짜 할 거 없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뭐 관심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혁신위 기한을 2달로 설정한 것조차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혁신위는 일주일마다 생명이 갱신되는 겁니다. 2달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2달 뒤에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 해서 뭐가 갑자기 바뀔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얘기하는 게 2달 정도가 혹시 저쪽에서 준비하는 뭔가 나름의 신선한 비대위원장을 세우기 위한 준비 시한 아니냐. 아, 혹시라도 제 추측입니다마는 예. 어떤 장관이 사퇴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필요한 사전 정지 기간이 아닌가. 아, 네. 어떤 장관이요? 한동훈밖에 없죠. 한동훈 장관. 저 카드로는. 그런데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뭐 조선일보 신동아였던가요? 예.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됐어요 소문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선거를 가볍게 봐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며칠 사이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손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정책 중에 가장 금기시되는 게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거거든요. 50년 주택담보대출 만든 데가 어딥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50년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맞아요. 물론 저는 그 정책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젊은 세대한 집을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집값을 유지하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거의 몇 배로 젊은 세대는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청년한테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뭐 최경호 부총리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는 거는 집값을 유지시켜야지만 정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면은 거의 몇 배의 손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장에서 예.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고 있다. 음. 지금 혹자는 이런 얘기들 국가 신용 등급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집값 고집값 유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근데 거긴데 고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자율까지 지금 낮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터지냐면 신용 등급 위기가 오게 되면 그냥 총선이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얼치기 경제학도로서 네. 저도 경제학 뭐 학사 때 배운 네.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네. 야 이거 교과서적으로 잘못된 상황인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예, 전혀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 사인을 국민들이 날려준 건데 지금 엉뚱한 데서 처방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 초부터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네. 새마을금고가 위기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굉장히 좀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아마 대통령은 엑스포 하나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제 관료들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퇴직해야 되나 휴직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제 주변에 몇 명 들립니다. 네, 뭐 아주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은 근데 전문 관료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경제 위기가 실체화되면 이거는 총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죠. 예,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지금 뭐 무역 적자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208위 가운데 200등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저는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게 대통령께서 민생 그러면서 민생에 중요하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해야 된다는데 딱 메시지를 들어보면 뭐냐면요 기업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 입에서 보면 뭐 고임금과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힘들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고물가 저임금은 가계의 직격입니다. 네, 그렇죠. 고임금은 기업의 직격이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저렇게 가볍게 한마디 한마디씩 내뱉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자꾸 영화 비유해서 근데 영화 타이타닉 보면요, 배가 이렇게 막 기울 때 밑에 화부들 있잖아요, 불 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 불 계속 떼가지고 전기라도 켜놓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거기 침수되면서 그냥 배가 맛이 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지금 경제 관료들이 땜질하는 것 아니에요. 화부들이 불 때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처가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악질적인 범죄여가지고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게 대통령이 단어가 처단 이런 표현 무슨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게 뭐냐면 그 전세 사기 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실제 그걸 수행했던 사람인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사례에서는 죽고 끝났어요. 네. 사기친 사람들은 돈 들고 튀고 네. 형사적으로는 죽고 끝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 대책을 얘기할 수 있을까?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짜 아니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네. 이런 거 조회보러 등기부 까지 떼봤는데 등기부 떼보고도 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일반 서민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기가 깨끗해가지고 이 계약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등기를 떼서도 그런 어떤 전세 사기범이 시차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사이에 두 군데 계약해 버린다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에스크로 서비스를 강제한다든지 예를 들어 등기소와 에스크로를 연계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하는 순간 락이 걸려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언만 하는 방식, 네. 말로만 그 땜질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한두 달 전에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왜 나오냐 이걸 이제 기자들이 추적을 하니까 지금 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거 하나 나오면 집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여론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여기에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총선을 앞두고 건전한 지지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환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 지지율 올라간다 하더라도 환각이다. 네,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지지율이 만약에 오히려 성과가 난다고 하면은 그게 제가 정말 1년 전에 대통령을 두테르테 비교했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두테르테보다 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아니 두테르테가 우리 입장에서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필리핀에서는 마약이 심하니까 그거 다 사형시켜버리고 그래서 팬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부터 아이고야 저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돌았다는 것은 두테르테의 길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제시카 법인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놀랐던 게 아니. 우리가 형법에 자유형이라는 걸 지금 두고 있는 건데 자유를 제한하는 형인데 그다음에 거주 제한형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중대한 형사 체계의 개편이에요. 단순히 무슨 뭐 살고 나온 사람 어디에 뭐 아니 이런 거잖아요. 성범죄자가 밖에 나오면은 여기 이런데 일반 동네 살면 위험하니까 고립시켜 살겠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네. 그 성범죄가 그렇다치면 그건 사기꾼은 안 위험합니까? 제 생각에 재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사기꾼인데. 맞아요. 네, 사기꾼은 그럼 재범 확률이 없으니까 사기꾼도 격리시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기꾼이 격리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뭐 지원금 줄 건가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절도도 재범률이 높아요. 그럼 그것도 격리할 거냐 이런 것도.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범죄자한테 적용하는 걸 보면서 무슨 뭐 쾌활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하고 있는 건 끝까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 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날아가고 한동훈 비대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정치 경험 부족이다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정치 경험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천재적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안 긁은 복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다만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는 봤을 때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등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바로 일주일 내로 한동훈 장관의 어르신들 지지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가지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입니까를 물어보면 돼요. 아니죠. 그런데 맞다고 대답하는 순간 정상적인 사람들 지지가 떠날 것이고 그렇죠.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를 갈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은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 중도층에 조금이라도 소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중도층에 밑보이지 않은 메시지 계속 해오면은 네. 나중에 그 강경 보수들은 이재명 찍을 거야가 돼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뭐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찍을 거야 이게 돼요. 네. 근데 반대로 그럼 부정선거 같은 문제에서 우물쭈물하고 약간 이쪽에 들어서면 중도층이 외면해요 그냥. 네. 예. 이 사람들한테 이재명 찍을 거야 그럼 이재명 찍을 거야 이렇게 가버려요 여기 중도층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은 백지 상태예요. 네. 지금은 들어가자마자 그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면은 네. 만약 여기서 부정선거 아니야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이랑 같은 길 가는 거죠 뭐.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출 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특출날 게 없으면 그러니까 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한 배로 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불가능하다.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본인이 그런 정치적인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 뻔히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죠. 그렇군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 가서 일단 광주에 가면 뭐 광주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좀 산업화 민주화 이 세대의 어떤 그 문제 의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5.18 간다고 했더니만은 네. 또 어르신들이 난리쳐가지고 현충원 도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정이 다 참배예요. 무슨 프로페셔널 참배 계획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거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비유하면 또 네가 이순신이야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원균이 그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정작 자기가 삼도승자 돼 보니까 네. 부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쪽은 안 간다고 곤장치지 한쪽은 뭐 너도 똑같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줄 모르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끌고 간 거거든요. 네. 지금 똑같아요. 인요한 위원장도 처음에는 그냥 정치 쉽게 보고 이제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어맞고 네. 저 있는 겁니다. 네. 그 맞을 거 감수하고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 그냥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네. 자기들은 이준석 유승민의 삶을 사는 걸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요한 위원장의 소위 이제 혁신, 그러니까 처음에 뭐 1호 혁신으로 대사면을 꺼내고 그리고 이제 2호 혁신, 3호 혁신안 이제 계속 발표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다음은 뭐가 될까요? 나올 수 있는 혁신안이라는 게 없어. 이제 없어요? 2, 3호 중에 분명히 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